안녕하세요.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김정란입니다. 시작이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2021년 인천여성가족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포럼을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의 포럼은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저희 두 기관은 아동 돌봄과 관련해서 두 개의 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네, 돌봄과 관련해서 돌봄의 주체는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구성원을 돌보는 시민 중에서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가족 밖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젊은 층은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그런 맞벌이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애 주기에 이제 어떤 단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도 돌봄의 필요와 책임에서 면제되거나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 또 가족과 지역, 국가가 모두 돌봄을 책임지는 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아동 돌봄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요. 또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러한 공백을 해소할 것인가? 네, 여성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가족에게 이런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이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오늘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가 있고 두 분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연구자의 주제 발표를 듣고 나서요, 잠시 쉬었다가 5분의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정책의 입안자, 그리고 돌봄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분들이 지정 토론을 해 주실 거고요. 그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이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시의원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이 토론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코로나19를 통해서 겪게 되는 여러 사회 계층에서의 어떤 위기들이나 아니면은 소외나 위험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마 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이제 주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특히 여성가족재단과 인천사회서비스원의 두 기관이 모여서 이 고민들을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관으로는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다함께 돌봄, 그리고 초동 돌봄 교실들이 있고, 우리 또 돌봄의 주체에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있고 여러 이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우리 말하는 방임의 아동들이 한 100만으로 보고, 그 중에서 이렇게 케어하는 전체의 비율들이 20% 30%가 안 된다는 그런 통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 특히 이 돌봄 같은 경우도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아이들의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실제 참여할 수 없는 그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인천에서 정말 안타까운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른들의 책임과 그리고 행정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우리가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많은 고민들 해주시고, 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바탕 속에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예산적인 지원 같이 고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인천 여성가족재단의 이현애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 이현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바쁜 회기 중에도 우리 그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 축사해 주러 오셨고, 또 조선 위원님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작년 코로나 이후로다가 이제 이 돌봄 분야가 국가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비중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오늘 인천 사회 서비스원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돌봄 체계가 국가로 보면은 뭐 교육부, 여성가족부, 또 보건복지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자체로 또 내려오면은 저희랑 또 교육청, 또 시군구, 그다음에 이제 민간이 같이 돌봄 체계를 구축은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의 장이 정말 저희가 두 군데 연구기관이 연구한 결과를 이것이 이제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공론회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많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유혜숙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유혜숙 원장입니다. 저는 아동 돌봄하면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전에 수양부모회 회장님이 당신은 왜 남의 아이를 돌보냐, 내 아이 돌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아이를 위해서죠. 잘못 키운 남의 아이가 잘 키운 내 아이를 해코지할지 모르잖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 남의 아이도 잘 키워야 됩니다. 상당히 울림이 있는 얘기였거든요. 내 아이를 아무리 열심히 잘 키우려고 해도 남의 아이가 잘못 키우면 상당히 그 잘 키운 내 아이 혹은 잘 큰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의 아이도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시기에 내 아이 잘 키우기도 힘든 이런 시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위드 코로나 상황은 더 심해질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함께 잘 키워야 되는 그래야 사회가 안전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잘 커줘서 세금도 잘 내주고 그래야 제가 노후에 연금도 받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아이, 남의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전한 삶,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을 위해서도
더불어 잘 크고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돌봄의 사회화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대안을 만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한 그 사회보장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은 그러한 그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그걸 매개로 근본적 그 사회보장 정책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상에서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더 안전한 돌봄, 우리 아이와 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무덤에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한 나의 삶을 더불어서 함께 그 고민했을 때 그럴 때 그 대안이 만들어진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자리 자체가 바로 그런 희망의 그런 대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했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고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또 입안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이신 우리 문보기의 위원장 김성준 위원장님하고 또 돌봄이라면 앞장서서 하시는 우리 조선희 위원님도 오셨고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 그리고 그것을 그런 동력을 만들려고 여러 사업을 하는 우리 여성가족재단 그리고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여러 시민들과 그런 분들이 그 함께하는 이런 그 집단 지성의 자리들 이것이 그 자체가 저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도 이러한 자리들 이것이 궁극적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겠고요. 여성가족재단과 더 힘을 모아서 더 많은 그런 이런 그 희망의 근거들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인천 여성가족재단 이혜진 연구위원이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인천광역시 초등 돌봄 서비스 현황과 개선 방안입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제를 맡게 된 인천 여성가족재단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의 발표는 올해 저희 재단에서 수행된 2개의 과제를 기초로 코로나로 두드러진 아동 돌봄의 미래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20분의 짧은 제한된 시간 동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본 보고서나 저희 기관과 사회서비스원에서 이후에 발간되는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가족관계 안에서 자리한다고 여겨지던 돌봄은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서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로 주목받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이 재조명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게 되고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돌봄의 사회 구조에 따라서 변화됐던 돌봄의 사회적 책무성이 증대되고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탈가족화, 탈젠더화 됐던 돌봄 정책들이 코로나로 인해 다시 돌봄의 재가족화가 이루어지고 돌봄 불평등이라든지 돌봄 양극화와 같은 여러 돌봄 재난 상황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돌봄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누구나 돌봄을 말하지만 누구도 돌봄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코로나로 인한 돌봄 재난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외면되던 이 돌봄 속의 젠더 문제 그리고 돌봄의 양극화 영재 이런 여러 문제들을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돌봄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이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책들은 주로 영유아 시기에
주목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유아 출연율은 94.3%까지 거의 대다수의 아이들이 돌봄 체계 속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돌봄은 가족과 국가가 함께 아이들을 돌본다는 인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학년이나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9시에서 12시 혹은 3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결국 돌봄 공백으로 자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돌봄 공백 문제들은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든지 가정의 사교육 부담 증가, 그리고 아동 방임과 같은 여러 가지 이외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코로나는 이러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했는데요. 인천 초등부모의 62.7%는 코로나로 인해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했고, 이러한 어려움은 자녀가 어리거나 맞벌이 가구일수록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 부분 완화되긴 했지만 여성에 대한 돌봄의 생물성이 강한 사회에서 이런 돌봄의 공백은 여성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원인이 되고, 특히 영유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의 체계가 부족한 초등학교 시기에는 이런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성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여러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녀의 초등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가 등교하지 않는 날에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영양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표현을 하고 계셨는데요. 실제로 올해 초에 삼성서울병원에서 국제학술지에 발간된 자료에 의하면 이런 부모님들의 우려가 단순한 기후가 아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돌봄은 크게 다 많이 굉장한 교육을 하거나 굉장한 보호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기본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바일 텐데요. 보호자들에게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돌봄 체계는 육아의 동반자로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든든한 지원 체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가 있는 가정의 한 65%가량은 돌봄 소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을 했는데요. 이런 돌봄 소요 시간의 증가가 여력이 되는 가정에서는 돌봄, 특히 코로나로 부각된 돌봄 서비스 부재가 심각한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과 관계가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가구에서는 돌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시간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기존의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학교 친구, 학원 친구, 센터 친구와 같이 어딘가 기관에 소속돼서 다른 돌봄 체계 속에서 생활하면서 친구들을 사귀는 게 익숙해졌던 시기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물리적 단절은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고,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면서 학업 부담을 오로지 감당하게 되고,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갑갑함들을 작은 핸드폰으로 해소하며 막연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걱정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들은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학습 지도에 대한 부모님들의 우려는 결국 사교육 시장을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학교가 전면 등교를 중단했을 때도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운영됨에 따라서 경제적 여건이 되는 가정의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사회적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지게 되고 아이들의 생활은 더 많은 편차를 야기했습니다. 특히 돌봄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이는 아이들의 학습 결손으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체계에서 일방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과제량에 노출되는 것들은 뭔가 성인의 도움이 없으면 학습조차,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역 내 그렇다고 온라인 학습이 아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됐다라고도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과 같이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익숙해진 아이들에게는 이런 온라인 학습이 큰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대다수 아이들은 익숙하지 않은 학습 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럴 때 돌봄 종사자와 같은
돌봄기관의 서비스들은 아이들의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돌봄 체계들은 적은 종사 인원이 많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돌봄의 어려움을 외부 인력으로 많이 해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외부 인력에 의존했던 돌봄 체제 속에서 외부 인력이 단절되고 외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되면서 종사자들은 긴급 돌봄이나 행정 업무 그리고 협소한 공간 속에서 방역을 같이 하는 것 등 다양한 어려움들이 더 돌봄 종사자의 소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종사자의 소진은 결국 아동들이 돌봄 체계 내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들을 혼자 좀 감당해야 될 부분을 늘려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자녀 돌봄 문제로 일을 계속하는 것들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됐고요.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직장에서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상담이 지속됐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이 조금 더 크게 인식되고 있고요. 이런 업무 지속성의 어려움, 가계 지출의 증가,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갈등이 증가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가구 소득이 400만 원 이하인 가구들이 그 이상인 가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쉬운 특성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의 초동 돌봄이 현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특징적인 부분은 인천은 가족 돌봄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적 돌봄의 상대적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공적 돌봄과 사적 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홀로 혼자 아이들이 방임되어 있거나 혹은 미성년인 형제자매와만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은 등교 수업일보다 학교라는 공적 돌봄 혹은 교육 체계가 부재했던 방학 중에 조금 더 길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방학보다 온라인 수업과 같이 뭔가 긴급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 들쑥날쑥한 일정 속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성인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식돼서 방치되는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짧지만, 고학년의 경우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두드러지게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부모님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시간은 부모님이 부재한 언제든지입니다. 내가 부모님 혹은 성인이 부재할 시에는 항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이런 돌봄의 필요성과 다르게 돌봄이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정일 돌봄 체제라고 일컫는 4개 체계 안에서 인천에는 한 200개 정도의 돌봄 기관이 있고, 학교를 포함해서 약 2만 명 가량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과 별개로 저희 조사에서 나타난 돌봄 서비스, 특히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한 아이들은 학교를 포함했을 때 한 25만 가구 정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격차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천의 경우 조사 초반에 8개소에 불과했던 다학계 돌봄 센터가 조사 마무리 시점엔 14개소로 증가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호봉제를 도입하는 등,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인천 학교들은 모두 1개실 이상의 돌봄 교실들을 개설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조금 더 추진력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돌봄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돌봄 수요자들, 초등 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정보를 얻는 주요 루트는 학교 교사나 학교 현장입니다. 결국 돌봄 체계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던 학교와의 긴밀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고, 학교 아이의 돌봄에 대한 부분은 어느 한 곳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현재의 돌봄 체계는 각각의 소관 부서에 따라서 다른 목적이나 근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별도의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각계전투식으로 개별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거나 혹은 다른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24와 같은 통합적 돌봄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봄 사이트를 부모님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즉각적인 어플에 익숙해지신 현대의 부모님들에게 이 서비스가 얼만큼 만족스러울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돌봄 수요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돌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초등 부모님들은 아실 텐데 1년에 한 번씩 교육부에서는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서 인천 같은 경우 35.3%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보시는 표 자체의 수치가 다른 부분이 의아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는 속담 있죠.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도 저 서비스를 내가 이용해도 될까? 혹시 맞벌이 가정 애들만 보내는 거 아닐까? 저기 보냈다가 우리 애들이 안 좋은 애들이라고 낙인 찍히진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이 자가 검열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왼쪽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들은 이 돌봄 서비스가 항상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조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돌봄에 대한 수요는 상시적으로 발생하게 됨에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의 수요 조사가 과연 얼만큼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을지 또다시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만큼의 수요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돌봄 추이를 보시는 것처럼 아동에 대한 추이를 보시는 것처럼 아동의 인구는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되지 않고 일정 부분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오히려 지금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골든타임을 잡아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체계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럼 돌봄에 대해서 한정된 자원에서 어떻게 돌봄의 수요를 늘려나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책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요. 지역사회에서 돌봄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 요소들을 뽑아내서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돌봄 최적 설치 지역을 찾는다든지, 혹은 수요가 원하는 부분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 간의 센터 간의 갭 차이를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린 부분은 학교를 제외한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의 갭 차이로 작성된 표입니다. 네. 더불어 인천 같은 경우는 지리적 특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면적이 넓은 지역 같은 경우 수요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사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지역아동센터는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설별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인프라를 확대할 때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대체로 초등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나 취약계층 자녀를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별도로 이용 연령 또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용 대상에게는 낙인감을 줄 수 있고 미이용 대상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돌봄 체계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사각지대로 몰려있던 대상을 사회 통합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앞으로의 돌봄 정책은 개인이나 가족의 배경에 따라 구획화된 삶이 아닌 모두가 누리는 사회적 포함,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 권리에 기반한 돌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돌봄은 양적 확충과 더불어서 질적 제고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되어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학교 돌봄이나 특히 이런 지역사회 돌봄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재미가 없고 자유시간이 별로 없고 특별히 사설기관보다 더 나은 점을 못 찾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공적 돌봄이 얼만큼 사적 돌봄만큼 충족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차후의 논의로 치더라도 수요자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질적 부분은 함께 고려돼야 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돌봄과 관련된 이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각각의 부처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돌봄의 정책들이 수혜자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 관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돌봄 취약계층이나 독박 육아는 결국 사회 체계가 부족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계층이 아닌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더불어 코로나라는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역의 중요성을 앞세워서 우리가 돌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모두가 아이들에게 물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보호라는 이름 하에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대비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아이들이 보호주의적 시각에서 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인들이 한 번쯤 돌아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봄은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를 주어지는 것에서 제한된 폭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질과 동일한 다양한 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꿈꿔봅니다. 네, 더불어서 교육과 돌봄은 뗄래 뗄 수 없는 부분인데요. OECD 주요 국가를 볼 때도 한국의 교육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적 돌봄을 고려했을 때 이런 학교의 정규 교육 시간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증가하는 것도 고려돼야 될 부분인데요. 특히 이때 당연히 교육과 돌봄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시간뿐만 아니라 성인 보호자의 시간도 고려돼야 될 부분인데요. 일가정 균형,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일가정 균형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돼야 됩니다. 네. 한국은 유엔 국제아동인권 협약국입니다. 그 협약 중에 18조에는 부모의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하는 책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우리가 얼만큼 수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돌봄에 대한 부분, 특히 아동 돌봄에 대한 부분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돌봄 체계 속에서 구축되어야 되고 서로 의존하고 포용하는 보편적 돌봄 체계 속에서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내세우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성도 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돌봄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로 이런 인력의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되는 요즘인데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부분입니다. 내가 아이를 돌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아이를 20명, 15명 돌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때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런 돌봄 종사자들이 정당한 전문가로서 정당한 처우를 받고 돌봄의 인력 확보라든지 질적인 수준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 속에서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아이를 너무 수혜자로만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물론 돌봄의 대상이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자기만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돌봄 그리고 나와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돌봄 서비스가 아이의 선택권을 얼만큼 보장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다소 급하게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이것들을 끝내려고 말을 많이 서둘렀는데요. 돌봄은 독박으로 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지만 모두 함께 한다면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반에 인사를 해주셨던 김성준 의원님이 어디선가 회의에서 얘기하셨던 게 좀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요. 야구장에서 모두가 마이볼을 외치면 달려야 된다는 것처럼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이 독박해야 되거나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달려가서 우리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그 돌봄의 가치가 인정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소 두서없이 얘기한 부분들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다소 바쁘게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혜진 박사님께서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초등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 추정도 해주셨고 공급 현황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그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 또 보편적인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을 주체적 존재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유비 박사님 모시고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의 유비입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연구는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연구가 앞서 말씀드렸던 초등돌봄 연구는 물론 여타 연구들과 연계 연구 혹은 후속 연구 성격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배경부터 말씀드리고 주요 결과와 제언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구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 돌봄만으로 온전한 돌봄이 돌봄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혹은 사업입니다. 이 통합돌봄 모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돌봄 서비스를 적절히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 장점과 특성이 있겠지만 서비스 대상과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에는 아동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래 16개의 지자체들이 선도 사업을 펼치고 있고 비교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지만 주요한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요. 올해부터 논의 중인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에 아동이 포함된 모델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논의의 시기는 늦었지만 아동이 포함된 서비스 대상 확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아동 영역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구체적인 모델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델 구축의 초기 혹은 과도기로 부를 수 있고요. 그에 걸맞는 다양한 시각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돌봄 서비스와 그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흔히 복지 사각지대는 제도나 서비스가 존재해도 그것을 적절히 지원받지 못하는 현상 혹은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오래전서부터 지속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제도나 서비스에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필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중에서도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간의 논의는 주로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돌봄 서비스는 앞선 제도들에 비해 특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인 대면 서비스로서 제공 기준이 매우 다양하고요. 이용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로 인해서 돌봄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돌봄 당사자나 가족 그리고 제도와 서비스 제공 주체들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이나 당사자는 돌봄 서비스가 아쉬워도 그것을 참고 살거나 없으면 대체 서비스를 마련해서 돌봄을 이어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제도 및 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한 이용자 욕구와 특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에 늘 어려움을 겪고요. 그로 인해서 서비스 효과성과 효율성 문제를 늘 직면합니다. 돌봄 서비스와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나타난 돌봄 공백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재가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등의 활용과 중요성을
깊이 체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대면 집단 서비스의 중요성도 대두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인 대면으로 전해지는 돌봄의 성격상 이러한 서비스가 없이는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돌봄 서비스의 지역적인 맥락, 즉 돌봄 종사자와 시설 등의 인프라 및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돌봄 서비스가 전개되는 모습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의 공백이 취약계층 개인과 가족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요,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취약계층 중심의 아동 돌봄 사각지대 진단과 특성 파악을 통해서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연구 내용과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돌봄 서비스 및 사각지대의 특성을 감안해서 크게 공급 차원에서 우리 인천 지역의 돌봄 서비스 공급 현황과 접근성이 어떤지를 파악했고요. 수요 차원에서는 돌봄 사각지대를 경험했거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는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 시설의 물리적인 접근성을 한번 파악해 봤고요. 6가지 돌봄 사각지대 유형에 기반해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고 돌봄 서비스 제공자분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분석하였습니다. 네.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돌봄 서비스의 물리적인 접근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물리적 접근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연구 윤리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연구진은 단계적으로 대안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분석에서 포함된 아동 돌봄 서비스 시설은 하단의 표에 표기된 바처럼 이용 시설로서요. 재가 서비스와 거주의 성격을 띈 시설들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기초적으로 아동 인구와 돌봄 시설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의 지도를 보시면 하단의 아동 돌봄 시설의 좌표와 상단의 아동 인구 좌표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들을 보시면 인천의 아동 돌봄 시설의 분포는 전체 즉 5에서 14세의 인구 분포보다는 취약계층 아동 인구에게 보다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봤었을 때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즉 가깝게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용 인구는 많은데 시설은 부족한 지역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에 편차가 있을 것을 예상케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각 시설별, 즉 아동 이용 시설들의 아동이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한 도보 거리를 1km로 상정을 하고요. 그것을 서비스 반경으로 설정을 한 뒤에 이 반경에서 제외된 인천 평균 공시지가 하위 20%의 주거 지역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살펴봤습니다. 분석 결과 크게 4가지 유형의 물리적 사각지대가 두드러졌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의 개소수는 적지 않지만 이 시설의 잠재적인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취약계층 거주민들의 숫자가 밀집되어 있는, 즉 이용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취약 주거지는 많지 않지만 시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 취약 주거지는 많지 않지만 시설과의 거리도 멀고 시설의 개소수까지 적은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취약 주거지가 많고 시설 개소수가 많지 않아 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개연성이 있는 유형입니다. 다만 이러한 분석에서 연구 윤리 데이터 취합의 한계상 취약 주거진의 실제 아동의 거주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시설 위치, 도로 정보, 그리고 잠재적인 이용자 수를 기반하여서요, 접근성 분석을 새롭게 분석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서비스 접근성은 보시는 바와 같은 접근성 지수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 접근성 지수가 의미하는 것은 아동 주변에 시설들이 많이 있고 가깝게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얼마나 붐비지 않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접근성 지수가 높다는 것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이 그만큼 쉽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낮다는 것은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지도를 보시는 바처럼 강화도를 제외한 인천 도심지에는 확연하게 구도심, 신도심보다는 구도심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 현재 자치구별, 즉 인천 군구에는 돌봄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존재합니다. 분석에 다룬 접근성이 절대적 의미는 없지만 실제 이용자분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접근성의 편차는 더욱 클 개연성이 있습니다. 둘째, 현재 통합돌봄 모델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서비스의 접근성이나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모델에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돌봄 사각지대를 경험한 이용자분들, 서비스 이용자분들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해 보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돌봄 사각지대를 유형별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돌봄 사각지대의 양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은 6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조사에 수집된 사례들은 본 연구의 연계 연구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개발 연구인 분과에서 분과위원분들께서 조사에 협력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적절한 서비스 자체가 아이의 부재에서 개입을 할 수 없거나 개입을 하더라도 그 개입 근거나 판단이 어려운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문화 아동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도 입국 아동 사례나 학대가 계속 이어졌지만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애초에 발굴 자체가 되지 않아 사망한 아동 사례 등이 이 유형에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신청 관련 정보 접근이 어려워서 애초에 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지적 장애를 가진 모친의 상황으로 인해 방임된 아동들의 사례가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두 번째 유형과 달리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이용 의지도 있어 보이나 미신청하고 혹은 미이용한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출산 후 사례 관리를 거부하는 10대 미혼모 청소년의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아동 중심의 직접적인 사례는 없었지만 장애인 40대 장애인 부부의 사례가 거론하기에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4유형은 표면적으로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이용 욕구도 있으나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부부로서 남편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눈앞에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아내분의 사례를 4유형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만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가정형 위센터 입소를 의뢰했지만 시설의 규칙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인식해서 입소를 거부하는 청소년의 사례들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유형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비스 이용 및 발굴이 제한된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코로나 확산 이후에 등교가 제한되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이 급증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 시설은 제한된 운영 시간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욕구 충족과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중고에 봉착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사각지대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사각지대라는 개념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접근 방안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크게 정리해 보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역사회 차원의 집단적인 합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단기적으로 서비스 체계 진입을 거부 혹은 꺼려하는 집단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이용 욕구가 높은 이용자와 가족에게 긴급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감소 내지는 종식 이후에 억눌려 있었던 서비스 이용 욕구와 결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서비스 전달 과정에 대해서 종사자들의 대상자 발굴과 지원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심층 면담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심층 면담의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였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돌봄 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각지대의 발굴 자체가 법적인 테두리나 일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애초에 이 시각에서 벗어나 있거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대상은 배제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편 이용자분들의 일부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단기적으로 기회비용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거나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들 분 중에 일부는 돌봄 서비스의 당사자 개인의 생애는 물론 가족 또는 원가족의 문제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문제가 누적이 된 상태로 발굴이 되거나 지원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돌봄 서비스가 현금이나 현물과 같이 단순 전달 형태가 아닌 시간과 장소, 사람과의 매칭 등의 다양한 조건이 부합되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가 전달이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용자분들의 욕구와 그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으로 인해 서비스의 효과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 제공자분들의 심층 면담 분석 결과인데요. 이 내용들은 향후에 저희 원에서 게재하는 최종 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재돼 있으니 참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결론,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굴 및 지원의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확장이 필요합니다. 앞서 강조한 대로 돌봄 서비스는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등의 제도와 다른 특성이 있고 사각지대 역시 다양한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의 확장과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각지대는 정해진 재정 수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제로섬 게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의 확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러 돌봄 사각지대 대상을 집단화하고 이들을 설득하고 포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발굴을 위해서는 상향식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사각지대는 제도적 시각으로 보자면 절대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제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많은 이용자들은 사실 그 자체로 더욱 취약함을 나타내지만 오히려 자격 기준이 충돌함으로 인해서 제한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사례들을 꾸준하게 발굴하고 그 사례에서 역으로 해결 방안을 지역사회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자격 심사 조건 등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서 서비스 신뢰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접근 방향이 장기적인 방향성을 의미한다면 중단기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접근 창구의 단일화 혹은 통합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당연히 이용자의 생활세계에 가장 가까운 읍면동 단위의 거점에서 신청 창구를 의미하며 이는 복합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창구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정보 연계입니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간의 정보 연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의료 보건 체계와의 연계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행복 이음 시스템으로 대변되는 공공 사례 관리 체계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국내의 많은 사례들은 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위험 사례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이 서비스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돌봄 서비스의 정보는 여타의 서비스 정보에 비해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용자별로 큰 편차가 있습니다. 즉 이해 정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 전달 방식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비공식적 체계의 발굴과 사정 도구 및 시스템 접근성 신장입니다. 이는 발굴과 발굴이나 예방 작업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공공의 발굴로는 접근하기 힘든 영역은 시민 중심의 발굴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정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예방의 차원에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돌봄 서비스 체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경로를 다양하게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진단 도구의 접근성을 높이고 중요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으로 인프라 점검 및 보완입니다. 서비스의 질적 신장은 인프라 확충과 연관이 깊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양적 확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서비스 및 자원의 양을 점검하고 그 공백을 메꿔주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열거될 수 있을 듯한데요. 지역사회 단위의 유휴 공간의 활용에서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의 확대, 사회적 경제 영역과 연동된 서비스 공급의 확대 방안 등이 그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들 역시 그 역할과 그들의 역할의 정립과 이들의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단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이 중요합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분리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지역사회의 범위는 광역시도 단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본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지역사회 내에서도 세부적인 수요 공급 환경이 상이하고 이용자에게는 최대한 가까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발굴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자치구 단위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유비 박사님께서는 그 돌봄의 사각지대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6가지로 유형화해 주셨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개의 실마리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두 분 발표자를 통해서 아동 돌봄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 또 정책적인 현황, 그리고 남겨진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0분 정도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은 오늘 포럼의 좌장이신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의 석좌 연구위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5분입니다. 10분 정도 휴식을 하시고 3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포럼에서 지정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장명림 석좌 연구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면은 저희가 다 지금 보라색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부터 이제 세계 여성 폭력 방지 주간이어서 저희가 다 같이 여성 운동의 상징 색깔인 보라색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돌봄에 대한 이 포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돌봄을 통합해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하는 연구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그런 현장 분석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를 오늘 이 좌장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매우 감사드리면서 시간 내에 효율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지정 토론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 같이 못하셨고 영상으로 이제 토론을 해주실 텐데 인천 부평초등학교 조은아 학부모님, 그리고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총연합회 김신 대표님, 인천 송현초등학교 이연화 돌봄 전담사님, 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이화영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내용을 저희가 다 좀 봤더니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말씀들을 다 토론에 써주셨는데 시간을 저희가 7분 이내로 6분 내지 7분 정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 부평초등학교 조은아 학부모님의 영상으로 저희가 토론을 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부모가 작은 회사를 같이 운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이고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둔 경우예요. 이번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파일은 잘 읽어봤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혜진 박사님의 인천광역시 초등돌봄 서비스 현황과 개선 방안 파일을 읽고선 많이 놀랐습니다. 저한테 뭐 물어보시고 꼭 쓰신 것 같더라고요. 아동 돌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나 여성가족재단, 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등 여러 기관과 연구원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자세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음에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1, 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20명 정도로 돌봄 교실 2반만을 만들어서 7시까지 학교 안에서 돌봐주는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아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초등 돌봄 교실 혜택을 받았고 2학년 때는 혜택을 받고 있다가 평택으로 장기 출장 갈 일이 있어서 한 5개월 정도 평택에서 전학해서 그곳에서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했거든요. 그리고 3학년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돌봄이 없어서 어떡하나 되게 걱정했었는데 당시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돌봄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해부터 학교에서 새롭게 방과 후 연계 돌봄 교실이라고 이름 붙여진 돌봄 교실을 넓은 복도 한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잠시만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죄송한데 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잘 들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리신답니다. 네. 그래서 평택으로 저희가 9개월간 평택으로 저희가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아이도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그 해부터 이쪽에 돌아온 교장 선생님께서 새롭게 3학년 이상도 방과 후 연계 돌봄 교실이라고 이름 붙여진 돌봄 교실을 이제 복도 한쪽에다 임시로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 2학년 초등 돌봄 탈락자 학생하고 3학년 이상 학생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방과 교실을 하나라도 이용하면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는 그걸 또 이용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4학년부터는 이제 코로나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저도 이제 업무를 재택으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집에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평택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당시의 경험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지방이니까 초등 돌봄의 여유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돌봄이 별로 없었어요. 평택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서 제 일터로부터 한 반경 20km까지 한 10개가 넘는 학교에 돌봄 교실의 여유가 없었어요. 각 모든 학교에 전부 일일이 전화를 했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지금도 몰라, 지금 이제 알겠지만 그 학교에서 돌봄의 여유가 없다고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나 다 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저는 그래서 초등돌봄만 있는 줄 알았고, 초등돌봄이 이제 전혀 여유가 없다는 학교도 무작정 찾아가봤어요. 가서 현장에서 직접 막 교장선생님 만나서 부탁도 해보고 그랬는데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일터 근처에서 그 누락된 초등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의외로 거기가 신도시였는데 자리가 많아서 거기서 초등돌봄 교실을 이용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 학교 저 학교 막 그 초등돌봄 때문에 부딪히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어느 학교 하나가 한 2층짜리 시골에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여기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 학생이 초등 돌봄을 하고 있었어요. 전교생이 돌봄을 받고 있다가 부모들은 농사 지으니까 밤까지 하고 있대요. 그러다가 저녁 때 자동 그 학교 차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예요. 저는 그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싶었는데 이게 매년 학기 초에 계획이 세워져서 중간 전학생은 돌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 아이 돌봄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비교 대상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평택에 갔다 와 보니까 인천은 아동 돌봄 시스템이 그나마 잘 되어 있던 거였어요. 두 번째는 초등 돌봄 교실만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되게 많고 저를 포함해서 다 함께 돌봄센터라든가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막연히 거부하거나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역아동센터나 다 함께 돌봄센터를 이용을 거부하는 그 애들 친구 엄마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센터들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나 한부모 또는 저소득층 등 배려 대상 자녀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돌봄센터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어찌어찌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한정 지어진 그 친구들과만 어울려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녀 역시 그렇게 인식될까 봐 꺼리고 있었어요. 또 어떤 엄마는 특정 종교생을 가진 곳이 있더라. 그러면서 막연히 종교 이미지가 아이들한테 스며들까 염려해서 거부하는 그런 엄마도 있었어요. 또 다른 게 하나는 뭐냐면은 다 함께 돌봄센터 지도 선생님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자주 바뀌니까 혹시 센터랑 상황이 안 좋은가? 프로그램이 안 좋은가? 센터와 불화한가? 이런 어떤 의구심들이 자꾸 커져서 다 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좀 초등 돌봄보다 좀 안전하지 않다? 환경이 안정돼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현재 저학년 학부모들은 저희 아이가 입학했던 5년 전보다는 지역아동센터나 다 함께 돌봄센터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다들 초등 돌봄 교실을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거나 저도 또 이렇게 제 생각을 얘기해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초등 돌봄은 어린 자녀가 혼자서 돌봄센터를 가지 않기에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센터에서 학원처럼 돌봄센터 차량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초등 돌봄 교실은 또래의 친구들이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서 학교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친구들이 빈부나 국적에 상관없이 그런 어른들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걸 해결하려면 유치원 같은 시설을 오후에 같이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본인들이 졸업한 곳이기에 그 거부감이 좀 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세 번째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종교나 빈부나 국적 등의 색채를 희색시키고 장점을 부각할 홍보가 필요해요. 입학식이나 예비 수집일에 담당 공무원이나 어떤 관계자들이 학교 행사에 참석하여서 학부모에게 직접 설명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저희 학교 입학식 때 경찰서에서 학교 내 폭력과 관련해서 학교 보안관으로 경찰관님이 직접 단상에서 설명하고 소개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학교 알림장이나 안내서로 알게 된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었어요. 학교 폭력이라고 다들 불편하는 그런 단어나 그런 것보다는 그게 되게 좋게 이미지가 기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일부러 삼성경찰서에서 여자 경찰관님을 보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이런 어떤 다 함께 돌봄센터 이런 것들이 모든 학부모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해당 안 돼도 나중에 필요해지거나 또는 주변의 돌봄에 필요한 예비 학생들을 위해서 홍보가 필요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졸업식에 참석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엄마들의 입소문들이 되게 입소문만 갖고도 되게 편안하게 느끼거든요. 네 번째로는 아까 선생님들이 박사님들이 써놓은 거에 보니까 센터의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그 방안에 되게 찬성해요. 깨끗하고 세련된 내부 환경이 센터에 대한 외부감의 거부감을 줄이고요. 또 소속된 아동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도 있거든요. 5번째로는 센터 내 외부에 CCTV를 많이 설치하면 부모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아이 친구 엄마 중에 막는 아이가 작은 아이가 있는데 혹시나 좀 이렇게 CCTV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돌봄센터에서 악기나 운동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학생에게 개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질 좋은 교육을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한다면, 일반 학생들한테 제공한다면 돌봄이 필요한 학생, 안 그런 학생이 서로 이렇게 막 구분 없이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도 친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요. 예. 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음, 학부모들은 지자체가 나서서 센터를 늘리고 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부모들은 학교가 나서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학교 안에서 누가 주체가 되었던 돌봄이 이루어진다면 위의 문제들이 좀 해소될 수 있거든요. 교실이 없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핑계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타도시에는 전교생 초등돌봄을 하기도 하거든요. 교실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모른 채 회피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교육부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하던 학교에서 교육과 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학교로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청, 학교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동 돌봄에 관심을 갖도록 연구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산하 연구기관도 전부 다 정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동 돌봄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줘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는 자잘한 저의 생각들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학교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듣고 싶으나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또 제가 요약하는 건 또 시간이 소요돼서 2번째 토론으로 다 넘어가고 토론 끝난 다음에 종합 토론으로 해보겠습니다. 2번째 토론은 인천시 지역아동센터 총연합회 김신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네, 7분 반갑습니다.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의 압박이 오면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토론자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 지 19년째입니다. 우리 지금 조은아 학부모님 발표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발표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의원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조은아 학부모님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들은 지역 아동센터에 다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우리 지역 아동센터가 19년이 돼가고 법제화된 지 1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 아동센터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부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습을 와서 물어보면 80% 이상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건 정말 시정돼야 되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이 항상 최저급여를 받아왔지만 특별히 우리 인천시에서는 작년부터 호봉제가 신설되어서 정말 이제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장님이야 또 우리 김성준 문화복지원장님 또 모든 분들 예,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셔서 귀한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아직도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가야 할 길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아동들을 돌보는 대표 돌봄 기관으로서의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 돌봄 기관으로 보면 지역 아동센터를 포함해서 지금 3개 부처 4개 기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초등 돌봄 교실과 또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 아동센터가 있고 몇 년 전에 생긴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학교 공교육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돌봄 교실이 필요하고 또 학교 돌봄 교실에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또 풀어가야 할 또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 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께서 그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학교 돌봄 저녁 7시까지 하고 저녁까지 제공하겠다.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와 함께 협의가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협의가 된 발표인지 사실은 많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돌봄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학부모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저도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그 애들 입학식 할 때 우리 지역아동센터 홍보 좀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잡상인 취급당하고 나옵니다. 안 받아줍니다. 홍보 못하게 합니다. 우리 소식지를 올려놓고 와도 그가 배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교육감님 만났습니다. 인천 교육감님 조성원 교육감님 만나서 이 문제 풀어주세요 얘기했습니다.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풀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학교가 협력을 안 하면 우리 전체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풀어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역 아동센터나 학교 돌봄이나 다함께 돌봄센터나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로 함께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아동 돌봄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중구난방 각각 이렇게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긴 지가 한 4년 됐는데 우리 문재인 당시 그 대통령 후보님께서 공약을 한 내용이죠. 2022년까지 3,56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1,817개 다함께 돌봄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지금 500개가 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지금 신설되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 그 지역 아동센터하고 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함께 지역 사회에서 풀어야 된다. 우리 지자체에서 풀어가야 된다라고 우리 정부에서 풀지 못하면 지자체에서라도 풀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이제 지역 아동 돌봄만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이 양분되어져서 서로 그 입소자들의 조건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선별복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선별복지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보편복지로 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아동 돌봄 체계만 선별복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2020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확대의 유의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이렇게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이제 보편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함께 돌봄센터가 세워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연구는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2004년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당시부터 아동복지 사업의 추진 목표는 일반 아동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으나 2008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센터 이용에 제한을 두어 차별적 복지 정책으로 선회했다. 따라서 통합 돌봄 체계에 맞게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를 지역 돌봄센터로 통합적으로 설치 운영하자 이외에 몇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지역사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 함께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학교 돌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돌봄 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만 우리 그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양분되어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서 그 돌봄 체계가 계속 간다면 저는 우리 국민 세금이 정말 낭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와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이 계속 생긴다고 한다면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이런 시설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만 한다면 10년 뒤에 과연 몇 개나 그 정원을 채울 수 있을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확충 보완해 나가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문제고요. 또 효과적으로 아동 돌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문제들은 지역아동센터 지금 차량 운행도 하고 있고 차별 없이 이용해야 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합니다. 선별적 복지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보편 복지가 돼야 맞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오는 아이들도 일반 아이들도 충분히 마음 놓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홍보 부족, 이거 풀어가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교육감과 함께 시장님이 풀어가야 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풀어가야 됩니다. 환경 개선과 CCTV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와 함께 다 함께 돌봄과 함께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 된 어떤 그런 그 방안들이 서로 논의되어져서 그렇게 갈 때 우리 아동들이 행복한 인천이 되어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열띤 토론 해주셔가지고 토론에 다운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지역 아동센터가 그동안 이 마을 돌봄으로서 부모님들한테 또 아이들한테 한 그런 서비스는 정말 굉장한 그런 걸 많이 기여를 하셨죠. 제가 예전에 연구할 때 직접 지역 아동센터를 보내본 어머니 말씀이 아이가 또 셋이었어요, 그분이. 아니 지역 아동센터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 아이를 키웠을까 하실 정도로 아이들의 학습 지도나 또 급간식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러 아주 고마운 그런 센터로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동안 해오신 여러 가지 기여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다음 토론으로 인천 송현초등학교 이연화 돌봄 전담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시간을 좀 잘 맞춰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송현초등학교에서 돌봄 전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연화입니다.
네, 먼저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 교실 운영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 모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로 각 초등학교에 전용 교실 또는 겸용 교실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의 참여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또는 조손가정 등의 1, 2학년 저학년 학생을 우선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3학년에서 6학년 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학교와의 연계형 교실로 틈새 휴식을 제공하는 늘품 꿈터실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 참여하는 학생 선발은 입반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이용 자격 기준이 되지 않거나 증빙 서류 등의 제출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는 담임 추천제를 통하여 입반할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부터는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방임 등으로 판단되는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돌봄 교실의 이용 시간은 학교의 수요 및 여건에 따라서 방과 후부터 오후 6시 또는 7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방학이나 휴업일 등에도 돌봄 수요를 반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 운영 내용은 자율적인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특기적성 단체 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후 간식은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들은 무상 지원되고 있고요. 그 외 학생들은 유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2018년부터 돌봄 교실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천시 과일간식 지원 사업 연계로 주 1회에서 2회 과일간식도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돌봄 서비스 현황에서 보면 초등 돌봄 교실의 이용 희망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님의 만족도 역시 95% 이상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돌봄 교실 주 이용 대상인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 밖 공간에 이동 없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 역시 아이들의 방과 후 일과를 숙지하여 즐겁게 휴식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큰 역할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최근 이런 양육 환경의 변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의 안정적 돌봄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돌봄 운영의 개선 방안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4일 교육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돌봄 공급의 확대입니다. 수요에 따른 돌봄 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용 또는 겸용 교실을 증설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규 학급반과 겸용 교실 사용으로 발생하는 불편함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돌봄 환경과 돌봄 전담사와 담임 교사의 업무 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설비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돌봄 제공 시간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5시 이후 오후 연장형 돌봄 또는 저녁 돌봄을 운영하는 인천 관내 학교의 비율은 37.6% 정도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 근무하는 돌봄 전담사가 56.4%인 현재의 구조에서는 5시 이후 돌봄 희망 수요를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운영시간 확대를 위해서는 돌봄 선생님들의 적정 근무 여건을 고려한 적정 근무 시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돌봄 전담사는 초등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초등 돌봄 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입니다. 돌봄 전담사가 돌봄 교실 운영 및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여건의 개선과 효율적인 돌봄 행정 업무 추진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시책 사업을 통해 거점형 돌봄 운영 모델, 방과 후 학교 돌봄 통합 프로그램 운영 모델 등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요에 기반한 돌봄 공급의 확대 및 활동 중심의 돌봄 수요 충족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방안을 통해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시도교육청은 시도의 여건 및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운영 방안을 수정해 가야 할 것입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지난 9년간 다양한 가정 환경에 많은 아동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쌓아온 경험만큼이나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도 깊어졌습니다. 그중엔 가정의 관심과 보살핌이 부족하여 보호받아야 할 아동도 있었고 함께한 모든 아이들이 어른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밝고 예쁘게 성장해 가야 할 어린 새싹들이었습니다. 즐거운 환경과 안정된 정서 안에서 따뜻한 돌봄을 받는 것이 보육이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꼭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지역 돌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기관이 협력하여 아동 상황에 부합되는 탄력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들에게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이용 기관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서 내 아이에게 꼭 필요한 돌봄 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에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 서비스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매일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돌봄 전담사 선생님의 아주 귀한 말씀이셨고요. 여러 또 돌봄 전담사들의 또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아직 또 개선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과 함께 향후에 거점 돌봄 모델이나 방과 후 돌봄 연계형 이런 모델도 또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토론으로 인천시 아동청소년과 이화영 과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입니다.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 및 산업화의 현대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켰고 이는 아동 돌봄 공백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위험을 대두시켰습니다. 더욱이 21세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여파로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나 아동의 방임 등으로 새로운 사회 문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처별로 운영 중인 초동 돌봄 사업의 현장에서 긴밀하게 연계 협력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는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9년 6월에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지자체에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초동 돌봄 교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 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가족부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해왔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의 세부 항목인 돌봄 업무 중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초동 돌봄 사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각 초동 돌봄 시설들은 아동들이 학교를 마친 후 학교나 지역사회, 공공기관들이 다 같이 협업해서 필요시 적극 지원하고 홀로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온종일 돌봄 사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온종일 돌봄은 결국 부모가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역시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이나 일가정 양립 등 미래 사회로 진화하기 위해서 빈틈없는 아동들의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아동 돌봄의 현재는 어떠한가를 알아봤을 때 공적 돌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동 돌봄 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175개소의 지역 아동센터와 14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11개소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에서 252개의 학교에서 초동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들의 세부 현황과 프로그램은 인천 여성가족재단 연구 보고서 및 앞선 주제 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연구서에서 중요한 점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다수의 수요자들, 여기서 수요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로 볼 수 있습니다. 돌봄 관련 서비스의 이용 의향이 4개 관련 시설 중 초동 돌봄 교실이 가장 크다는 점입니다. 즉 돌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접근성과 안정성 등과 더불어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수요자들은 초동 돌봄 교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등학생의 인구 추이를 보면 인천시 초등학생은 2010년에 18만 3,261명에서 2020년도에 15만 6,928명으로 2만 6,333명, 즉 14.4%가 감소하였습니다. 10개 군구 중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중구, 연수구의 경우에 초등학생 인구수는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수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며 4개 초동돌봄 시설의 현원 및 정원은 2만 276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인구수의 12.9%에 해당됩니다. 초등돌봄 공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정의 사교육비 증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돌봄시설 및 인프라 확대의 시급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에서는 아동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서 돌봄시설의 확충 계획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급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확대할 것인지, 또한 수요자들이 원하는 각 시설들의 프로그램이나 돌봄 인력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각 시설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인천만의 돌봄체계 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2021년 2월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아동돌봄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추후 시 아동돌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아동돌봄 협의회와 더불어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2022년에 아동돌봄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위에서 언급한 아동의 접근성이나 안전성 등을 고려한 돌봄시설의 확충, 시설들의 프로그램이나 돌봄 인력의 전문성 확대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대사회는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혼자 남겨지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의 돌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자기의 삶을 주체로 사회 참여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아동돌봄 실현을 해나가기 위해 인천시는 향후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에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부처별로 돌봄 시설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부의 초등돌봄 교실, 또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산발적으로 되면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한 것이, 그럼 누가 이걸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랬을 때, 그래도 지자체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면서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엮어서 지자체에 알맞는 거를 해보라고 하는 거를 적어도 지자체에 담당해서 좀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오늘 나오신 우리 이화영 과장님이 그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토론 온 걸 보면서 이렇게 또 2월에 조례까지 제정이 되고 또 그리고 연구 용역을 해서 이 통합적인 돌봄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든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토론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토론으로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위원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 아동돌봄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토론인데요. 저는 제목을 아동돌봄의 미래, 다른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오늘이 달라져야로 잡았습니다. 본 토론의 의미성은 사실은 아까 학부모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사회서비스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건 사실 재작년까지는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동 돌봄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 분들부터 일단은 같이
소통하면서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아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국적으로 이제 중앙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인천이 이제 거기에 아동 통합 돌봄의 대상으로 아동을 놓고 같이 고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토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거고, 학부모님도 말씀하셨고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건 현실적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런 부분들인 건데, 예를 들면 학교는 교육의 장소다, 돌봄의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고, 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 칸막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중앙정부의 변화가 전제되고 그것을 확실하게 서포트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지역에서 어떤 거를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침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연구와 토론회를 보면서 요즘에 토론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요즘 솔직히 얘기하면 돌봄, 기후위기, 성평등,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토론회 오면은 꼭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신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 한 번은 연구 결과물로, 또 한 번은 구체적 실행으로. 사실은 이 연구 결과물들이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연구 결과물 저는 상당히 많이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이 온전한 창조의 시기를 사실은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아동 돌봄을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도와 만의 차이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동은 보호만 필요한 건 아니다, 보호도 필요한 거다라는 도와 만의 차이가 되게 한 끗 차이지만 되게 결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동 돌봄은 아직과 이미 사이다. 이미 행정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은 아직 내 앞에 그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라는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 간의 그리고 민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저희 모두가 같이 공동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중앙부처는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이지만 사실 광역 차원에서 보자면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는 완전히 별도의 행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입할래야 개입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반드시 협업해야 돼라는 사명감으로 불타오르지 않는 한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는 게 참 답답한 부분인 것 같고, 기초자치단체는 가면 더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 교장선생님과 구청장님이 과연 만날 일이 있을까? 이 부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엄청난 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학교 지자체 간 협업 모델, 시범사업, 이게 온종일 돌봄 체계에서 제안이 됐던 부분들일 텐데, 이 사례가 시범사업을 분석하고 지역별로 맞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솔직히 표현하면 유보 통합만큼이나 어렵지 않을까라는 솔직한 그런 견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아동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인천시와 교육청이 같이 손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다시 한번 못 받고 싶고요. 그리고 아동의 삶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보호가 더 많이 필요한 아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동의 단일하지 않은 삶에 근거한 다양한 그 돌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돌봄의 대책들, 돌봄 기관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년 전에 북유럽에 갔을 때 북유럽의 방과 후는 북유럽의 학교는 저희처럼 행정기관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이 북유럽의 방과 후 교실을 풍부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와 시와 일반 행정과 교육자치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시너지들이 있었던 건데, 우리는 구분된 조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사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주제인데 이 주제가 건드려져야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북유럽에서 그 행정체계의 칸먹이보다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사회가 그 서로 같이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뭐지? 라는 게 너무 궁금해서 거기 통역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얀테의 10계명이라는 거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되게 우리랑 틀렸어요. 경쟁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같이 한다라는 게 뭐지? 내가 소중하면 너도 소중해라는 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했구나라는 부분들이 되게 들었었고, 저는 다녀와서 얀테의 10계명을 좀 확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기저에 깔려 있을 때 아동 돌봄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문제 해결에 공동의 해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돌본다라는 개념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영화 미스백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미스백에서 그 학대 아동을 보살펴 준 것은 사실은 혈연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웃이 있는 거고, 연수구 개구리네 한솥밥이나 작은 도서관 사례들, 이런 지역에 커뮤니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가 함께 아동을 돌본다 이런 개념이 들어야 되는 거고, 저는 학부모도 주민이다. 사실은 학부모와 주민자치회가 서로 만난다라면 대단히 좋은 동네의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인천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이나 이런 걸로 되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학부모 세대랑 주민자치회 세대가 만나지가 않잖아요. 동네 안에서. 그런 부분들만 좀 만나진다라면 마을 차원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천은 섬 지역, 원도심 지역, 신도시 지역이 다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각각의 유형에 맞는 사례들이 만들어진다라면 사실은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한 가지 문제점은 돌봄 수요가 많은 곳에 돌봄 교실이 많아져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송도나 청라의 학교를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방문해 봤을 때 느꼈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집들은 되게 큰데 학교는 정말 조그마요. 최소한의 공간에 학교를 짓게 만드는 그걸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돌봄 교실을 확대를 할래야 할 수도 없고 다 함께 돌봄 센터를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시나 구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그곳의 건물값들이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삶의 조건에 따른 이런 유형들을 사실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많이 갔네요. 간단하게만 마무리할게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고, 사회적 돌봄, 사회적 가족이라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고, 돌봄 부정의를 해결하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돌봄은 약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사회 돌봄에 빚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전제로 해야지만이 사실은 교육이냐 돌봄이냐라는 논쟁이나 이런 부분들로부터 또 다른 갈래길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는 상당히 단선적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거라면 전 돌봄은 상당히 입체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봄을 수행하는 시민들에 대한 참여소득이나 이런 방안들이 제도적으로 도입이 됐을 때 기저 돌봄을 수행해온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 이 부분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 그 종합적인 거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 자장을 하면서 또 다른데 제가 토론이나 발표도 해보면서 또 유사한 것들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연구를 기반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좀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시간으로 의견들이 좀 올라오시는 게 있으면은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저를 좀 건네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돌봄은 함께 하는 것이다. 돌봄 공동체 이 의식을 그냥 무조건 같이 인천시에 있는 모든 시민이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우겠다. 같이 돌보겠다. 이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런 포럼이 그걸 같이 가게 하는 출발점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학교 돌봄, 마을 돌봄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자신의 자기 입장에서 뭘 생각하면은 정책적으로 참 많이 아쉬운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협력을 하세요, 같이 하세요 하니까 또 내 거가 해결이 돼야지 좀 협력도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제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일단 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같이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 첫 번째 학부모님 말씀대로 지자체도 정부고 교육청도 정부고 연구기관도 정부고 엄마들이 이게 전 돌봄 교실이라서 좋은지 뭐해서 좋은지 이걸 다 구분하기가 어렵고 내 가까운 곳에서 우리 아이한테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정말 좋은 선생님이 안전하게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학교와 또 교육청과 지자체 같이 협력을 해야 합니다. 다른 시도에 꽤 많이 지금 협력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갖다 베낀다고 베낄 수가 없어요. 다 다릅니다. 인천 전체 안에서요. 각 구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나서 공부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이 어떻지? 이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가는 게 지금 다 그 온종일 돌봄 체계 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인천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런 포럼을 하시면은 광역자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그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자체예요.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많이 하셨는데 각 지자체에서 자기 특성에 맞는 모델을 발굴해서 그걸 막 헤쳐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그 지자체에 있는 담당 그 하시는 분들 오늘 나와 계신 이화영 과장님처럼 중심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큰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은 각 시군에서 이걸 받아서 자기한테 맞는 것으로 협력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확산만 시키면 안 됩니다. 요즘 어머니들이나 학생들 다 그 아이들한테 맞는 질 좋은, 질 높은 양질의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해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또 질 관리하는 프로그램 고민을 하시면서 인천시에서 이제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또 한 가지는 오늘 이게 위드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더 취약계층이 많이 돌봄이 정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일반 아이들보다 더 취약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에 또 학년이 낮은 아이들은 더더욱 이 돌봄에서 학교를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또 원격 수업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돌봄의 그런 취약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기에 또는 더 심한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체계나 이런 쪽으로도 좀 같이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포럼이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의 후속으로 구체적인 안들이 이제 나와야 합니다. 인천시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각 시군에서는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모델을 또 이렇게 제시해서 해보고 시범으로 해보고 협력해서 해보고 그러니까 협력하실 분들이 자주 만나야 돼요. 지자체 교육청이 만나셔야 되고 또 지역아동센터랑 학교장 돌봄 교실 하는 선생님들도 만나야 되고 어떤 거를 우리가 해주면 좋을지를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 많아질수록 그 우리 인천시 발전이 있을 거로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행사가 한 번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이걸 계기로 더 많은 인천의 행복한 안전한 돌봄 모델이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오늘 토론회를 또 이렇게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인천 여성가족재단의 이현애 대표이사님 지금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의 유혜수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김신 대표님께서 꼭 한 말씀 하셔야 되면은 죄송한데 1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생각나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다 못해서 간단히 2분만 제가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 주셔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상황 중에서도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하루도 문 닫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못 먹는 아이들의 점심을 도시락을 다 배달을 했습니다.
학교 강의를 못 듣는 아이들에게 아침 8시 반부터 학교 수업 시간에 맞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늘 어떻게 못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참 자괴감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자부심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시 의회에서는요, 이런 그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을 하나 발표를 했더라고요, 의회에서. 이거 상당히 좋은 건데 제가 오늘 그것도 소개를 잘 못했는데요. 우리 이화영 과장님과 또 조선희 의원님의 발표 내용을 보니까 제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오늘 다 발표해 주셔서 너무 좀 감사하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가 내년에는 꼭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꼭 또 추가로 저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많은 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겠지만 다음 토론회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